결국에는 미국이 위대해지기 위해서 모두를 지금 흔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흔들어 놓게 됐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트럼프는 결국에는 미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무역 적자를 줄여야 돼요.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다른 나라 물건을 안 사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내 나라 물건을 사줘야 돼요. 다른 나라가 거지가 되면 미국의 그 비싼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강달러인데. 모순에 처해 있는 거죠. 모두가 사는 방법 속에서 거기서 왕이 되는 게 맞지. 아무도 없을 때 왕은요, 왕으로서의 의미가, 그러니까 제가 1등인데 1등에서 좋겠다는데 아무도 없으면 1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는 잘하고 싶죠. 그렇죠. 나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든 저렇게 답답하다 내가 해볼게 이렇게 하지만 막상 해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고통을 감내한다고는 하나 이 생각보다 뜨겁고 아파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다시 할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숫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1분기 때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일단 재정 적자가 엄청 커요. 여전히 뭐 이자 비용 내느라고 많이 커졌고, 또 어제 나온 숫자를 보니까 미국이 정부가 연준에다 맡긴 돈이죠. TGA라고 해가지고 그 예금 통장에 넣어놓은 돈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줄었죠. 4,800억 달러나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앵꼬 난다. 엑스데이트라고 하는 그렇죠.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결국 이런 얘기는 이제 미국이 돈 빌려달라고 할 때 사람들이 돈을 빌려줄 것이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그러니까 부채 한도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게 흘러갈까요? 이게 결국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부채 상환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만약 부채 한도를 갖다 상향하지 못하면 디폴트예요. 엑스데이트 말씀하셨는데, 근데 디폴트가 되면 굉장히 힘든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그 디폴트 가능성은 일단 좀 일단 내려놓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니까 합의가 돼서 한도가 또 올라간다. 그렇게 일단 가정을 했을 때 부채가 한도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TGA 계좌의 자금이 모자라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국채를 발행해서 채우게 돼요. 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국채 발행이 단기에 쏟아지거든요. 그럼 국채 발행이 쏟아지게 되는데, 지금 미국이 양적 긴축기를, 연준이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해가지고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재투자하지 않고 그렇죠. 계속 흘려내고 있잖아요, 국채를. 그러니까 대환을 안 해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국채의 공급이 늘어난 상태에서, 발행이 늘어난 상태에서 연준이 갖고 있는 국채 물량이 풀려 나오는 거잖아요. 월마다 양적 긴축으로.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겹쳐졌을 땐 국채 시장의 공급이 늘면서 금리가 탁 튀어요. 그렇죠. 금리가 튀게 되면은 국가 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또 높아지죠. 아까 이자 부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의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연준 FOMC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양적 긴축을 축소를 하잖아요. 양적 긴축을 축소를 할 때 모기지에 대한 양적 긴축은 그대로 유지해요. 350억 달러로. 근데 그놈은 크게 임팩트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임팩트가 있는 건 국채인데, 실제 국채를 원래는 600억 달러만큼 월마다 줄이다가 600. 예, 그렇죠. 작년에 이게 350억 달러로 줄었어요. 작년 6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이게 5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거의 다 줄인 거죠. 그렇죠. 50억 달러면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1년에 월 600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50억 달러면 연 600억 달러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거의 요거 뭐 왜 남겨놨는지 모르겠다 싶은 정도로. 그냥 인플레이션 견제하고 뭐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남겨놓고 이게 기저가 남아 있어야 필요할 때 또 늘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마 이제 그 연준의 월러가 반대했다면서요. 그 월러 반대할 때 좀 달래주려면 오케이, 그럼 50개는 남겨놓고 필요하면 높여줄게. 이제 이렇게 협상해요. 보통. 닉 티미라우스 기자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요거 나중에 늘릴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 얘기예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협상할 때 이 매파들 설득할 때 보통 그렇게 가요. 근데 사실상 이제 큐티는 안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큐티를 갖다가 지금 무력화 시켜놓은 거죠. 모기지가 큐티가 되려면 금리가 내려와야지 되거든요. 금리가 내려오면은 모기지를 조기 상환하는 사람들이 좀 생겨요. 그렇죠. 근데 금리가 높으니까. 그렇게 금리가 막 드라마틱하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큐티가 그렇게 아주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큐티의 힘을 갖다가 많이 낮춰놓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게 국채 공급이 늘어날 때를 맞춰가지고 양적 긴축까지 같이 있으면 국채 시장의 부담이 굉장히 크니까 연준의 재갈을 물려버린 게 요번에 FOMC 때 이제 나왔던 얘기고요. 두 번째가 그 해외 중앙은행들이 국채를 사주고 하는데 지금 많이 안 사줘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사주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 휴전이 되거나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되고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복원이 된다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채를 사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세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압박을 할 수 있는데 중국을 관세 같은 걸로 이제 압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채를 사도록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하나의 강요된 공조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일본한테는 100년짜리 국채 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얼마나요? 한 100만 원이요. 얼마나 언제 갚으실 거예요? 100년 후에 이거잖아요. 사실 영구채는 또 회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하나의 논쟁이지만 이게 부채냐 자본이냐 이거잖아요. 그쵸. 사실 영구적인 건데 자본이라는 얘기는 내 돈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야, 이게 내 거지 뭐 이제. 100년 후에 드릴게요. 이 얘기는 제 돈이라는 얘기죠. 뭐 관세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예. 그럼 빌려주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관세 맞으실래요? 아니면 100년간 빌려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네. 100년짜리 자금 조달하시면 부채로는 남아 있어도 사실상 자본화가 된 거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냥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풀려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가 있는 거고 세 번째가 사실은 핵심인데 베센트 재무장관은요. 사실은 옛날부터 수건이었던 게 이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자본 규제를 은행들 SLR 규제라고 하는데 그거를 완화를 시켰을 때는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룸이 생기거든요. 그걸로 시중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의 발행이 늘어날지라도 반대편에서 양적 긴축을 없애고 해외 중앙은행이 사줄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중은행의 매입을 늘려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 국채 10년짜리 금리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일정 수준. 그러면은 부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픽처가 연준이 계속해서 돈 풀어가지고 해주고 그게 아니라 이제 민간의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민간의 은행들이 실제 미국 국채를 사주고 민간의 은행들이 시중에 대출을 해줘가지고 건강한 미국 경제가 돌아가도록 해주겠다. 이게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꿈꾸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파랑새가 있다? 뭐 그런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될까요? 어떻게? 네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10년물 금리가 어떤 궤적을 하반기 때 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조금 누르려고 하겠죠. 누르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급 압박도 있고. 그렇죠. 누르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면 툭 튀는데 이것도 누르려고 하고 툭 튀면 또 누르려고 하고 툭 튀면 누르려고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누르려면 누를 수는 있습니다. 단기로는 누를 수 있는데 진짜 길게 봤었을 때는 그게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럼 지금 누른다는 게 일종의 옛날로 따지면 일드 커브 컨트롤 YCC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그거를 연준이 직접 사서 폭력적으로 누르는 건 아니지만 시중은행들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해버리는 문제가 만약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게 돌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컨셉은 중간중간 탁탁 튀더라도 어쨌든 꾸준하게 누르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10년짜리 금리가 눌려야 달러가 약세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약해지지. 그쵸. 그러지 않으면 지금 고금리의 강달러인데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고금리의 강달러를 안고서 장기로 가잖아요. 미국 경기도 조금 심상치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벗어나려는 게 베센트의 가장 큰 의도고 그래서 10년짜리 국채 금리를 갖다가 컨트롤하려는 문제들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항상 10년물 금리를 가장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이게 사실상 나의 KPI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걸 잘 잡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고요. 책에 보면 이제 강달러를 만드는 요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네네. 미국의 예외주의 뭐 이런 얘기를 예. 좀 해주셨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작년 말에도 이제 미국은 예외야라고 했는데 뭐 트럼프가 하는 행동 자체가 네. 예외주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관세를 안 매기는 것도 네네. 우리가 큰형님이 그거 안 받아도 돼 이런 느낌이었다면 네. 근데 점점 쪼잔하게 그거 다 받아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미국은 예외가 아니겠네요. 그러면 이제 달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 질문이거든요. 이제 그 옛날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만화 중에 몬스터라는 만화가 있어요. 네. 일본 만화인데 그 만화는 정말 역작입니다. 근데 이제 그 그래요? 만화에 네. 보면은 그 어떤 저희 사파라고 해야 되나 일화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이름 없는 괴물 얘기가 나오는데 이름이 없는 괴물이 이름을 얻고 싶어가지고 막 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먹으면서 이름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름을 얻거든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다 잡아먹어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저는 트럼프를 보면서
그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데 아하. 결국에는 미국이 위대해지기 위해서 모두를 지금 흔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흔들어 놓게 됐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트럼프는 결국에는 미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무역 적자를 줄여야 돼요.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다른 나라 물건을 안 사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내 나라 물건을 사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다른 나라가 거지가 되면 미국의 그 비싼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강달러인데. 그러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가 어느 정도 부를 형성을 해야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일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를 다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순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나라보다 물론 예외주의처럼 너무 압도적이야. 물론 이제 압도적이긴 한데 그게 앞으로도 무조건 예외야. 이것까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미국이 강한 나라라서 강달러를 가져가고 싶은데 강달러는 가져가면서 약달러로 해서 수출이 잘 되는 혜택까지 같이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무역 흑자까지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그쵸, 관세로 그쵸. 실현해내겠다. 그럼 굉장히 힘든 국가한테 너 나라 통화 절상해. 이렇게 이제 압박하고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국가가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를 일시적으로는 절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펀더멘탈을 외환시장도 반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달러가 되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약달러가 일시적이지만 또 시차를 두고는 또 그게 달러 강세로 전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 많은 걸 다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국가나 성장의 단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 중심의 국가에서 제조업 중심의 국가로 가면서 19세기 초에 미국의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난 우리 미국 농업이 엄청 좋았었는데 이게 뭐야? 이제 이랬는데 1910년대에는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유럽의 농업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1920년대가 되니까 유럽의 농업이 다 복구를 해요. 복구를 하니까 미국 농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은 좋은데 제조업 기술력은 유럽을 앞서서 이제 제조업은 좋은데 농업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래서 이 농업까지 같이 챙겨주려다 보니까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요. 그럼 농업만 관세 부과할 게 아니라 우리 제조업도 해줘야지 해서 나온 게 이제 1929년에 그 유명한 스무톨리 관세. 이제 그게 고유 관세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럼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겨줘요.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하. 그러니까 내 나라가 한 레벨 올라가면은 그 레벨에서 새로운 생산성을 만들어서 큰 성장을 하는데 기존에 그러면은 기존의 산업도 다 보호하면 예전처럼 다 보호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기존의 산업은 다른 생산성이 높은 노동 생산성이 높은 다른 국가로 이게 전이가 돼줘야 되는데 그럼 이 다른 국가에 있는 성장을 막으면서 이쪽으로 몰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조업이 쇠퇴를 하면서 서비스업이라든지 IT 관련 고부가 산업 이런 쪽이 지금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그쪽이 부각이 되면서 미국 경제가 그걸로도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빅테크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근데 기존의 농업이랑 제조업이랑 다 안고 가면서 러스트벨트 다 구해주고 콘벨트 다 구해주면서 이 서비스업이라든지 이것까지 다 가져갈게요. 그럼 다른 나라 거 다 가져오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나라의 성장이라는 건 없는 거고 나는 좋은 이름을 받을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이름을 누가 불러줄까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주의를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모두가 사는 방법 속에서 거기서 왕이 되는 게 맞지. 아무도 없을 때 왕은요. 왕으로서의 의미가 그러니까 제가 1등인데 1등에서 좋겠다는데 아무도 없으면은 1등이 무슨 의미가 그러네요. 있겠습니까? 예, 뭐 그런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가 시작된 1945년부터 시작됐던 미국이 만들어낸 질서 자체가 너도 잘 살게 해줄게. 그러면 나도 좋은 거니까 이런 구조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거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판 플라자 합의, 혹은 뭐 마라라고 합의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엔화 이야기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마라라고 합의나 플라자 합의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80년대 미국의 재정 적자, 무역 적자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럼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일본 대일 무역 적자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일본한테 이제 얘기해가지고 엔화가 그때 달러당 250엔 했거든요. 그거를 1년 만에 120엔으로 찍어 눌러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 찍어 누를 때 미국이 갖고 있는 자금 풀을 쓰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각 국가들 G5 국가들한테 각 국가들한테 통화 수합 라인 열어가지고 달러를 팔면서 엔화를 사들이게 만들었거든요.
다 같이 한 거구나. 그렇죠. 한꺼번에 확 들어오니까 그랬더니 이제 외화가 강세로 그렇게 이제 2배씩 절상되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외환시장 규모가 그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국가들이 스왑 라인 만든다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네. 물론 잠깐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게 옛날처럼 막 2배씩 흔들어 놓고 그렇게는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사실 마루라고 합의에 대한 얘기는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CEA에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이제 라이트 하이저도 그렇고 다들 그 마루라고 합의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과거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제2의 플라자 합의처럼 그렇게 막 폭력적으로 절상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오히려 이제 쓴다면 이런 방법을 쓰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채 금리를 잡아 내려 가지고 달러를 자연스럽게 약세로 만드는 전략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5% 10% 엔화의 저희 달러의 절하 이런 것들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과거의 플라자 합의처럼 그렇게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레벨의 그 정도는 아니지만 폭력적인 레벨은 아니지만 일정 레벨의 달러 강세, 달러 약세 이쪽을 통해 가지고 현재의 무역 적자 기조를 좀 돌파하려는 모습들 이런 건 나타날 것 같고요. 그 일정 수준이라면 다른 국가한테 강요를 할 수도 있겠죠. 관세 맞을래 아니면 통화 절상할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 때처럼 이렇게 폭력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네, 그렇죠. 예, 예. 컨셉 자체는 유용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레벨은 전혀 다르겠지만. 네. 네.